자, 8번째입니다. 위험물의 옥외 저장소입니다. 옥외에는 그냥 수납 용기에 대체적으로 담아서 수납을 해서 이처럼 저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탱크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용기에 보통 수납을 합니다. 옥외 저장소는 그 저장소로 구별된 곳에 보유 공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 수량에 따라서 보유 공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지정수량 10배, 20배, 50배, 200배, 10, 20, 50, 2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외 탱크 저장소와 약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앞전에 비교해서 살펴보시라 그랬죠. 각각 보유 공지는 3, 5, 9, 12,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유공지 특례 기준인데요. 특별히 적용하는 건데 이것을 보유공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사석유류 그리고 6류 위험물 저장소 이런 경우는 보유공지 너비가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옥외 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어떻게 될까?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항상 제조소 이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저장소, 취급소 이런 것에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옥외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에 관한 기준들입니다. 어떻게 위험물을 저장할까? 저장소가 옥외니까 건물이 아니고 그냥 대지, 땅바닥 위에 저장소를 마련한 것이죠. 선반에 놓고 하나하나씩 용기를 차곡차곡 이렇게 수납을 하는데요. 저장소의 선반은 재질 자체가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선반의 높이는 6m가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옥내 저장소나 이런 경우도 처마까지 높이가 단층으로서 6m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6m 높이가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저장을 할 때 차광막, 빛을 차단할 수 있는 햇빛이 쏘이면 안 되도록 뭔가 덮어주는 거죠. 차광막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햇빛을 받으면 급속하게 분해가 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산화수소는 특히 햇빛을 쏘이면은 과산화수소가 산소를 발생하면서 물이 되죠. 압력 상승이 급격하게 되고요. 햇빛 쬐면 안 돼요. 과산화수소는 약국에서 희석액으로 소독약 용도로 판매할 때도 갈색 병에 담아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과염소산인데 과염소산은 과산화수소와 마찬가지로 햇빛에 분해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차광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이 두 가지 품명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고 저장을 못하는 게 있어요. 즉 저장할 수 있다 하면 나머지는 저장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2류 위험물 중에서 유황 그리고 인화성 고체 중에서도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경우에 저장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1류 안 들어있죠. 1류. 그리고 3류 안 들어있죠. 그리고 2류도 다 들어있는 게 아니죠. 유황 다음에 황 다음에 황화린이 있죠. 그리고 정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지금 물품이 빠져있는 경우죠. 1류 염물 중에서도 유황하고 인화성 고체 중에서 인화점 0도씨 이상인 것만 저장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옥외 저장소.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는 거죠. 단순하게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죠. 그 다음 4류 위험물 중에서 일석유류, 특히 일석유류 중에서도 인화점 0도씨 이상인 것만, 그리고 알코올류, 2, 3, 4 동식물류. 알코올류 뒷부분부터는 인화점 나누지 않고요. 일석유류 중에서도 인화점 0도씨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특수, 사류 중에서도 특수 인화물 안 되죠. 빠져 있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제6류위험물 보겠습니다. 육류위험물은 과산화수소산, 과염소산, 질산이죠. 육류위험물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류와 4류 위험물 중에서 시도 조례에서만 정한 물품. 이것만 저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도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 조례가 다 상황이 모두 100% 사실 같은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에 수납해서 하라. 통에 담아서 드럼통 같은 그런 용기에 담아서 저장을 하라. 그리고 그 용기는 즉 쉽게 이해하면은 드럼통은 서로 간격을 1m 이상씩 띄워서 저장을 하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용기에 담지 않는, 용기에 수납하지 않는 유연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황을 덩어리 상태로 그냥 저장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한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가 다 인화성 고체, 일석이류, 이석이류, 삼석이류, 사석이류, 알코올, 동식물류, 육류물 이런 종류는 전부 다 수납 용기, 운반 용기에 담아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용기에 수납하지 않는 이 유황을 덩어리로 저장하는 경우는 경계 표시 안쪽에 반드시 저장 취급을 해야 되고요. 이 덩어리 자체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개의 경계 표시는 뭐냐? 유황이 저장되어 있다? 대지 위에 그냥 용기도 담지 않고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저장되어 있는 경계, 이 공간 자체의 면적은 내부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좁은 장소에 집중해서 100제곱미터니까 10m, 10m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 안쪽에서만 저장을 하라. 다음 2개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는 내부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요. 경계 표시는 높이 주변에 경계 표시는 보통 이렇게 철망, 철책을 씌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1.5m 이하로 이렇게 경계 표시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1.5m 이하로 경계 표시를 해서 그 안쪽에 저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황이 넘치거나 혹시 유황은 정전기에도 가루 같은 것이 날리거나 하면은 정전기에도 점화가 되거나 매우 민감하게 분진 폭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황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산이 되면 안 흩어지고 가루로 이렇게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천막으로 이걸 잘 덮어 놓으라. 그리고 천막이 날리면 안 되니까 천막 원래 고정 장치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씌워놔야 된다. 덮어놔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위험물 안반 탱크 저장소입니다. 안반이니까 바위 암자죠. 바위 속의 동굴에 탱크를 저장하는 경우인데요. 안반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탱크의 공간 용적 그리고 어디에 어느 정도에 설치가 되는가. 자, 안반 투수 계수 메타퍼세크인데요. 10만분의 1 메타퍼세크 1초에 10만분의 1m 정도 서서히 스며든 그런 속도로 이하인 천연 안반 내에만 설치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그런 곳에 설치하라 하는 것이고요. 저장 유효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 수면 하에 혹시나 지하 표토층이 있더라도 지하수 수면 하에서 증기압 이상으로 누르는 지하수 수압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이하의 깊이에 설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안반 탱크 공간 용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 간혹 나오는데 이 공간 용적이 뭐냐면은 탱크의 원래 내부 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내부 용적에 비워둬야 되는 공간 용적. 비워야 되는 게 5 내지 10% 정도 되는데요. 이 공간 용적을 뺀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위험물이 채워지는 저장 용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 노출이 되어 있거나 또 심지어는 지하에 그냥 땅에 묻는 지하 저장 탱크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5 내지 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반 탱크 저장소의 이 공간 용적은 별도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안반 탱크는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그리고 그 탱크 내용적의 1% 중에서 큰 걸로. 자, 어떤 큰 바위 안반 속에 이처럼 안반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반을 뚫고 스며드는 솟아서 나와서 용출하는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양이 7일간에 걸쳐서 뿜어져 나온다. 이 장소에 요만큼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양과 이 원래 탱크의 1% 용적과 두 개를 비교해봐서 큰 것을 공간용적으로 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만큼을 빼고 충전할 수가 있다. 즉 말하면은 5% 10%가 아니고 더 가득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보다 더 밑에 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하수가 침투가 되지 않는, 스며 나오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간에 하기 때문에 충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안반 탱크가 아니고 공간 용적이 만약에 소화 설비를 설치했던 탱크다. 이런 경우는 가령 고정식 지붕을 갖는 저장 탱크다. 그런데 여기에 액체 이온물을 저장을 했어요. 상부 쪽에 포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거품을 뿜어냅니다. 포 소화 설비가 설치된 지점 중심선으로부터 밑에 30cm까지, 즉 이 부분은 0.3m 이상, 그리고 최소 0.3 내지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 윗부분의 용적이 바로 공간 용적으로 치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관연도 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저장소를 넘어서 이제 취급소입니다. 취급소. 주유취급소의 중요한 사항인데요. 취급소가 여러 종류가 있죠. 주유취급소도 있고, 이송취급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주유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주유취급소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주유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유소. 주유소에 딸랑 주유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있어요. 그 주유소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첫째로는 당연히 주유 작업장이죠.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입할 수 있는 작업장. 그리고 당연히 사무소죠. 사무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차 간단한 점검이라든지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이 같이 부지 내에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동차 세차를 하기 위한 작업장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보면 주유를 하는 고객들, 기름을 넣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점포,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간단하게 편의점 형태로 된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전시장. 여기서 전시장은 대량의 이제 기름을 주유해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다 그러면 휴게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간단하게 감상도 할 수 있는 뭐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전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일을 하는 직원들의 그 관계자가 혹시 야간에도 근무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주거시설, 취침을 취할 수 있는 주거시설,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유취급소 부지 내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정 주유설비 주변에는 기름을 작업하기 위한, 기름 넣을 때 주유 작업을 하기 위한 빈 공간들이, 주유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너비는 15m, 길이 6m 이상의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유 공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규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주유소가 거의 다 조그만 곳이라 할지라도 일정 규격화되어 있죠.
세 번째, 주유 취급소에 설치가 가능한 저장 탱크 용량입니다. 첫째로 고정식 주유 설비나 고정식 급유 설비 접속이 되어 있는 전용 탱크는 5만 리터 이하. 단 고속도로, 고속국도 이런 도로변의 주유소는 6만 리터 이하까지, 1만 리터가 더 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 보일러에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탱크는 1만 리터까지, 1만 리터 이하. 세 번째, 자동차를 점검하는 또 정비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 탱크는 2,000리터까지. 그리고 간이 저장 탱크는 600리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 주유가 뭐고 고정 급유가 뭐냐. 주유는 탱크에서 뽑아내서 자동차에 충전하는 거, 자동차에 넣는 거죠. 기름을 넣는 거. 이게 이제 주유고요. 그러면은 탱크가 비겠죠. 탱크에 다시 채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 탱크 차량이 와가지고 채워주죠. 이런 경우는 급유라고 합니다. 급유. 그러니까 탱크에 채워주는 건 급유, 채워져 있는 탱크에서 기름을 뽑아서 자동차에 넣어주는 게 주유가 되겠죠. 그래서 주유와 급유. 이제 용어가 조금씩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혼동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고정 주유 설비의 거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주유기가 이렇게 있죠. 바로 이걸 말하는데요. 이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땅에 자동차 진입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설비를 말하는데, 고정 주유 설비든 고정 급유 설비든 주유관의 길이가 5m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식의 주유 설비는 간혹 주유소 보면은 천정의 캐노피 위에서 이렇게 주유관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유하는 권총이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움직이는 것은 약간 이렇게 회전 범위가 있습니다. 가동하는 움직이는 범위가 있는데 이 반경이 3m. 그러니까 지름으로 오면은 6m 공간 내에서 주유관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즐의 끝부분, 선단 부분은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이 자꾸 정전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은 주유기 때문에 다 기름 아닙니까? 기름이니까 사류죠. 사류는 기초과학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탄화수소 종류입니다. 탄수와 수소로 되어 있는 유기화물 종류인데요. 전부 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 부도체 같은 경우는 마찰이 일어나면은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플라스틱 책받침으로 문지르고 난 다음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달라붙는 것처럼 기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유 설비에 웬 기름이란 건 이해가 되는데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정전기가 발생할까? 주유를 하거나 급유를 하면은 배관 내부를 움직이게 되죠. 계속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되면 오랜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끝부분에 정전기가 축적이 되는 수가 있죠. 겨울철에 건조할 때 자동차 손잡이에 이렇게 끝부분, 돌출된 끝부분에 공기 마찰로 인해서 정전기가 몰려 있다가 아주 민감한 사람이 손을 딱 대면은 스파크가 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노즐 선단 끝부분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네 번째, 고정 주유 설비나 고정 급유 설비의 위치는 주변에 만약에 자동차가 여기가 잠시 임시적으로 정차를 해서 기름을 넣는다. 그러면 주변에 도로가 있겠죠. 이런 도로 경계선과의 거리는 4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유소의 부지, 주유소의 땅덩어리, 토지의 경계선, 부지 경계선과 혹시 담이 있다면 담, 아니면 건축물이 주변에 있다면 건축물, 벽까지는 2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만약에 그 벽이, 건축물 벽이 출입문이 전혀 없이 완전히 그냥 벽으로만 되어 있는 개구부가 없는, 개구부는 개구멍이 아닙니다.
개방이 되어 있는 구멍의 부분, 즉 출입문이 없는 그런 완벽한 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m까지만 거리를 띄워도 되고요. 고정 급유 설비는 부지 경계선이나 담까지는 1m고 건축물 벽까지는 2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유 설비와 급유 설비가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 달라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고정 주유 설비와 자동차, 세차 설비 이런 것과의 거리는 4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주유기에서 자동차가 기름을 넣으면은 뺑 돌아서 뒤쪽에 있는 세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차 설비와 주유 설비는 4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 주유 설비하고 급유 설비하고 동시에 있어요. 지하에 보통 매설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 한쪽에서 뽑아서는 주유 장치가 되어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는 탱크 로리차가 들어오면은 탱크를 채워주는, 지하 저장 탱크를 채워주는 급유 설비가 있는데, 이처럼 주유 설비와 급유를 하는 것, 채워주는 쪽하고는 거리가 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즐 선단의 정전기가 자꾸 발생한다. 즉 기름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면은 배관석을 통과한다든지 이렇게 이송이 되면은 배관과 마찰이 돼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빨리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무래도 정전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 주유 설비는 기름이 흘러가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토출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석이류, 가솔린 종류죠. 안기법에 보면은 아가 콜로 감기에 걸렸으면은 BT에 케피가루 타서 먹여라 해서 암기 방법이 있었죠. 이 가솔린 같은 휘발유를 주유를 할 때 분당 MIN 미뉴트 분당 토출량이 50리터 이하가 되도록 토출을 합니다. 등유 같은 경우는 80리터, 경유는 180리터.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50리터, 경유, 디젤이죠. 디젤은 180리터. 이 두 가지를 잘 봐주시고요. 등유보다는 가솔린과 경유 이 두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번째, 이동 저장 탱크, 탱크 로리차이죠. 탱크 로리차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 급유 설비. 이것은 토출량 300리터 per minute 이하거나 만약에 토출량이 200리터 per minute 1분당 200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 안쓰름이 너무나 작으면은 통과하는 속도와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200리터가 넘어가는 경우는 40mm 이상의 규격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유소에 가면은 셀프 주유 설비가 있어요. 그것을 셀프용 고정 주유 설비라고 하는데요. 셀프 주유 설비에서는 한 번에 1회 연속 주유량과 주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100리터, 경유 같으면 200리터 이하만 주유를 할 수 있고 주유 시간은 4분 이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만큼 소요가 되지도 않죠. 그리고 디젤차 같은 경우도 한 번에 200리터 이상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름 탱크를 지닌 승용차도 사실은 거의 드물고요. 두 번째, 1회 연속 급유량과 급유 시간, 급유 설비 같은 경우는 100리터 이하 그리고 시간 자체는 6분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정 주유 설비의 토출량, 지금 방금 전에 학습했던 내용이죠. 가솔린 50리터, 경유 180리터. 주유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입니다. 자동차 등의 인하점 40도 미만인 경우, 특히 이제 가솔린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유를 할 때, 유해물 주유할 때 반드시 엔진 정지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엔진 끄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영어식 표현이고 원동기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동기 정지. 그리고 주유 시에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해서 직접 주유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름통 하나 들고 와서 기름통에다가 기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기름통에다 들고 와서 차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경우죠. 주유할 때는
정식으로 된, 즉 권총 모양으로 된 주유 설비를 이용해서 고정된 장소에서 직접 주유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열한 번째, 판매 취급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매 취급소. 판매 취급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서, 통에 담아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정 수량 40배 이하까지만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1종과 2종으로 판매 취급소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은 지정 수량 20배 이하까지, 2종은 지정 수량 40배 이하까지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위험물의 저장 탱크는 반드시 지하라든지 옥내 이런 것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별도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판매 취급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탱크를 갖춰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소량이기 때문에 뭐 드럼통, 즉 용기에, 큰 용기에서 작은 용기에 이처럼 담아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 제조소와는 달리 안전거리, 보유공지 이런 규제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판매 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대체적으로 건물의 1층이 많이 가 있죠. 주로 어떤 건물을 사용한다.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일단 원칙은 1층, 단층 건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 구조나 또는 불연 재료로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자체가 벽이나 바닥, 보호, 지붕 이런 것 등은 뭘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부분이 내화 구조 아니면 불연 재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이나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를 해라. 갑종이나 을종 방화문은 항상 방화문 자체가 규정이 많이 따라다니고요. 일반적인 출입구는 방화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특별히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 원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라는 경우는 진짜 탄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려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선으로부터 가까이 붙어 있는 벽에 해당되고, 그 벽에 출입문이 나 있는 경우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위험물 배합실인데요. 여러 가지 위험물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섞는 것을 말하는데,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의 크기이면서 1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가 돼야 되고요. 사실 2 내지 3m나 3 내지 5m 정도 되겠죠. 2, 3은 6, 3, 5, 15니까 아주 작은 공간이죠. 배합실의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하라. 세 번째,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을 하라고 하는 건데, 판매 취급소의 출입구 문턱이 아니고 배합실의 출입구 문턱을 말합니다. 자, 이 배합실에서, 즉 작업실에서 배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첫째, 도료 종류, 페인트 종류죠. 두 번째, 인류 위험물 중에서 염소산 염류, 그리고 염소산 염류만을 함유한 것. 세 번째, 유황이라든지 또는 인화점 38도 이상인 사류 위험물. 이런 종류는 배합이 가능합니다. 즉 이것저것 섞고 또는 합하기도 하고 또는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통에 담아서, 작은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번째, 이송취급소입니다. 이송취급소는 위험물 자체를 어떤 저장하거나 또는 이미 놔둔 위험물을 또 판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송취급소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첫째, 철도라든지 도로의 터널 안쪽. 두 번째,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의 어떤 차도 부분, 그리고 길 어깨. 길 어깨는 이제 순화된 용구고요. 갓길 쪽 부분이죠. 길 옆쪽에. 그리고 중앙 분리대 한 가운데 부분. 이런 곳은 설치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호수나 저수지 등으로서 수원이 되는 곳,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취수원 같은 곳, 이런 곳에는 누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되고, 네 번째,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 이런 경우는 설치 제외입니다. 이 중 가운데에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어쩌다 한번 나왔던 게 하천 횡단인 경우에 유해물 이송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하천을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하천이나 또는 수로를 횡단해서 배관이 매설돼야 되는 경우는 금속관이라든지 또는 방호 구조물,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설치하고 그 속에 이온물 배관이 설치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라는 거고요. 배관의 외면과 궤하상과의 거리 유지. 하상이 뭐냐면 상상 하상이 아니고 하천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하천이 있으면은 이 하천의 밑바닥이 하상이고요.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는 바로 이 하상과 4m. 그리고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하수도가 2.5m, 좁은 수로 같은 경우는 1.2m. 수로 중에서도 하수도 공간이나 좁은 수로 공간이 다르죠. 즉 2.5m나 1.2m 깊이로 매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즉 배관이 속으로 매설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간혹 가다가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바로 이 4m짜리가 간혹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더 봐두시면 되고요. 보통 시내 이성취급소 그러면은 이온물 배관을 뜻하는데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시내 도심가 같은 경우는 1.2m, 도로를 횡단하면 1.5m까지 깊이를 보통 묻고요. 가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가스 매설,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규정하고 이온물 배관을 매설하는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2m, 1.5m 가장 많고 사실은 일반적인 시가지 도로나 이런 데는 1.2m가 수치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천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1.2m를 선택하시면 대체적으로 높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송취급소 배관 한번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지하 매설 배관은 옆에 건축물하고 1.5m 이상 이역거리, 그리고 지하가 및 터널하고는 10m 이상의 이역거리. 혹시 수도배 위한 수도시설이 배관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수도시설과 3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띄워줘야 됩니다. 자, 시가지 도로나 및 매설하는 경우인데요.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을 떨어져야 된다. 경계는 도로에 보면은 인도 부분이 있고 차도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의 경계석이 있죠. 이 경계석까지를 말하는데 그게 1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배관의 외면과 도로 노면과의 거리는 땅속에 이제 묻혔다 그러면은 배관의 외면하고 도로 노면하고는 거리가 1.5m 이상 깊이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보호관이나 방호 구조물, 이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호 구조물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노면과의 거리가 1.2m, 즉 배관 기준이 아니고 방호 구조물, 보호 구조물 위하고 이 땅 지면, 노면하고 1.2m 이상. 자, 시가지 외의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는 1.2m 이상.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관을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시가지에 공급되는 이송취급소 배관 같은 경우는 약 4km마다 간격마다 긴급 차단 밸브가 설치가 되고요. 산림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약 10km 간격으로 배관을 중간에 이송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 밸브가 설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교체 밸브나 제어 밸브는 도저히 관계자가 아니면은 취급자가 아니면은 수동으로서 개폐할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설이 되는 경우가 말고 지상에 노출되어서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그 지상에 노출된 배관의 상용 압력에 따라서 주변에 공지를 비워놔야 되는데요. 배관의 최대 상용 압력에 따라서 0.3MPa, 1MPa 미만, 1MPa 이상 이런 경우에
공제 너비가 5, 9, 15 각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송취급서 배관이 10년 이래로 출제된 경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CBT 시험에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